풀이 영상을 올려두었는데 수업 시간에 듣고 이해 안 되는 친구들은 이해 안 되는 번호만 확인하고 또 들어도 질문이 안 되면 꼭 선생님한테 들고 오세요. 1번 문제는 일탈 행동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우리가 5가지 이론을 배웠는데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정당화하는 가치를 내면화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뿐만 아니라 태도까지 습득했다는 이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론은 차별적 교제 이론이 되겠죠. 그래서 차별적 교제 이론은 과정, 다시 말하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일탈자가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다시 한번 복습하면 문화적 목표는 존재하는데 제도화된 합법적 수단이 없어서 이 2가지의 괴리로부터 일탈이 발생한다는 이론입니다. 역시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기능론에 해당하는 아노미 이론과 갈등론에 해당하는 비판 범죄 이론이 여기에 해당하겠죠. 차별적 교제 이론은 구조적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과정도 중시하기 때문에 여기에 답을 할 수 없겠습니다. 계급 권력이 일탈행동을 규정한다. 이것도 비판범죄학이 지니는 갈등론적 특징이 되겠죠. 우연이나 충동 때문에 발생하는 일탈행동을 설명할 수 없죠. 왜? 무조건 친구로부터 가치를 내면화한 다음에 벌어지는 일탈을 설명하니까.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탈을 사람들이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통제 이론이고, 사회 통제는 크게 내적 통제와 외적 통제. 외적 통제는 공식적 통제, 이거는 법이나 규범을 이용한 것. 비공식적 통제는 칭찬이나 비난을 이용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승현 선생님이랑 집단에 대해서 배웠다면 내적 통제는 주로 어릴 때 가정에서부터 배웠던 거, 유치원에서 배웠던 거, 그런 규범들이니까 1차 집단에서 주로 해당되겠죠. 경찰, 법원, 학교 등은 비중에서도 공식적 통제 기관이 되겠고, 법률이나 공식적 규범에 이루어지는 것도 공식이고, 우리는 비공식적 통제도 외적 통제니까요. 자, 사회화를 통해서 이 문장에는 한번 줄을 쳐볼까요? 사회화를 통해서 규범과 가치를 동조하게 한다. 이것은 내면화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B가 아니라 내적 통제에 해당하겠습니다. A, B가 적당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연히 혼란이나 붕괴, 일탈행동이 증가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3번, 사회운동의 유형도 4가지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혁명과 부분만 건드리는 개혁,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했으면 하는 보수, 혁명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은 복고. 그래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것부터 과거로 돌아가는 복고까지 중에서 절대왕정을 타파한 프랑스 혁명은 타파했다는 건 대표적인 혁명운동의 사례죠. 그리고 사형제 폐지 운동은 현재 하고 있는 많은 제도 중에 사형제도라는 부분적인 개혁을 꿈꾸기 때문에 개혁의 사례가 되겠습니다. 현재의 변화에 저항하여서 질서를 유지하자고 하면 보수적 운동이 되겠고요. 기존의 권력을 유지한 상태로는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기존의 권력을 타파하고 싶어 하는 게 혁명이죠. 사회 변동을 저지한다는 단어도 보수가 좋아하는 단어일 겁니다.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항하여 과거로 돌아가자고 하면 얘는 복고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사회 질서를 유지한 상태로라고 하면 니은이 개혁적만 되겠죠. 필요한 일부분을 바꾸는 겁니다. 이 4가지 사례도 구분할 수 있도록 사례와 함께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4번째는 또 표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 값은 중위소득 대비 최저생계비를 주어진 건데, 우리가 해보자. 절대적 빈곤의 기준은 최저생계비이고 상대적 빈곤의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값이죠. 그러면 어떤 나라에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 인구가 같다면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금액과 중위소득의 50%의 금액이 같다는 소리겠죠? 중위소득의 0.5가 최저생계비와 같으면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이 같은 수만큼 존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중위소득분의 최저생계비의 값을 표시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거랑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면 돼요. 분모가 중위소득이고 분자가 최저생계비죠. 그러면 여기 양변을 중위소득으로 나누면 되겠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에서. 그러면 중위소득분의 최저생계비가 0.5가 되겠네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우리가 기준을 최저생계비와 중위소득의 50%라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기준을 가지고 이 모양을 만들었을 때 이 두 개의 기준값이 같다는 소리는 모양을 바꾸면 중위소득분의 최저생계비가 딱 0.5일 때 두 가지 빈곤 가구 수가 같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 연도에는 절대적 빈곤과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도 같고 기준선이 같으니까 그 구성 원수도 같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값이 0.5보다 크죠? 그럼 이 값이 0.5보다 클 때는 어떤 모양인가? 그럼 다시 이 모양을 만들어 보자. 우리가 중위소득의 50%가 절대적 빈곤의 기준인 최저생계비랑 같으면 두 가지 값이 같은 건데 지금은 양변을 중위소득으로 나눠서 약분을 시켜서 이 값이 커야 되죠. 미안해요. 다시 설명할게요. 지금은 최저생계비가 중위소득의 0.5라는 값을 바꿔서 요 모양을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크다는 소리죠? 그럼 시작할 때 요게 크다는 소리네. 양변을 중위로 나누면 중위분의 최저생계비가 0.5보다 크려면 시작할 때 절대적 빈곤의 기준선인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빈곤의 기준선인 중위소득의 50%보다 크다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절대적 빈곤, 상대적 빈곤이 같다는 소리고 여기는 절대적 빈곤의 기준이 더 크다는 소리고 0.5보다 작다는 건 반대로 상대적 빈곤의 가구가 더 크다는 소리겠죠. 그러면 2015년에는 이걸 수직선으로 그려보면 중위소득의 50% 값이 최저생계비보다 지금 크니까 절대적 빈곤 가구가 이 상대적 빈곤 안에 싹 다 들어가는 상태죠. 그래서 2020년에 절대적 빈곤 가구 수와 상대적 빈곤 가구 수가 같다는 게 정답이 될 거고 2025년에는 이 상태잖아요. 최저생계비가 상대적 빈곤선은 뭐야? 중위소득의 50%라는 기준선을 말하는 거죠. 이거보다 크다라고 했었죠. 2025년에는 2020년에 비해서 지금 우리가 찾은 거는 각각 연도에서 어떤 돈이 더 높냐 낮냐지 상대적 빈곤의 그 가구가 줄었는지 늘었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뭐가 뭐보다 더 크냐는 거지. 그죠? 지금 요 포함 관계만 알 수 있는 거지 그 금액의 절대값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절대값 안에 포함되는 구성원 수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기준선의 크기 비교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절대적 빈곤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지도 알 수 없죠. 상대적 빈곤선이 더 같다가 절대적 빈곤선이 더 커졌다는 사실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를 보고 돈을 묻는 건지 사람을 묻는 건지를 잘 구분해서 풀면 됩니다. 지금 설명이 좀 꼬였는데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찾아오세요. 이렇게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쉽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우리는 최저생계비라고 할 거고 이거는 절대적 빈곤의 기준선이 되겠죠. 나에서는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어떤 생활 양식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많이 하는 그것을 못하는 상대적 빈곤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을 가졌더라도 나 빼고 모든 사람 중위소득이 5천만 원씩 돼가지고 내가 5천만 원의 생활을 못 따라가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절대적 빈곤이 선진국에서 적게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죠. 나의 빈곤선은 당연히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든 나든 점점 올라갈 겁니다. 가도 나도 둘 다 소득의 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특히 객관적인 지표라는 거. 상대적 빈곤이라고 하면 느낌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는 중위소득의 50%라는 절대적 기준선을 뒀었죠. 그래서 둘 다 객관적 지표다. 그리고 둘 다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한다. 이것은 구조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개인의 능력이나 노력에 의해서도 나타난다고 우리 기능론과 갈등론에서 배웠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체, 국적, 종교에 관계없이 기본적인 인권을 동등히 누릴 수 있지만 주류 집단과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 했었잖아. 식별 가능성. 그래서 불평등한 처우, 차별 대우를 받는다. 권력이 열세다. 이런 조건을 갖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회적 소수자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수가 아니라 권력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되는 지위죠. 그리고 네 번째 조건, 스스로 집단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싫어한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조건이 사회적 소수자를 가르는 조건이었습니다. 당연히 한 나라에서는 주류 집단이었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는 소수자가 될 수 있고요. 신체적 특성, 문화적 특성, 종교적 특성, 다양한 특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수업 시간에 다 연습했던 건데요. 이게 결합 정도인지 분리의 정도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7번에서 말하는 것은 가정과 일터가 얼마나 붙어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붙어 있는 정도대로 하면 어때요? 농업사회가 집 코앞에 있고 재택근무 가능한 정보사회 그리고 산업사회는 공장까지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지금 두 개를 비교하라 그랬으니까 B가 정보사회, A가 산업사회 되겠습니다. 가에는 반대로 산업사회가 정보사회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적어야 돼요. 그러면 면대면 접촉의 비중, 이것은 순서대로 하면 농산정이니까 두 개만 비교하면 얘가 앞에 있네요. 소품종 대량 생산의 비중은 마찬가지로 산에서 정으로 갈수록 줄어든다. 그죠?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쌍방향 매체의 정보 전달 비중은 정산농이죠. 그러면 A에 비해 B는 이라고 했으니까 맞겠습니다. 사회의 다원화 정도도 정산농이 되겠죠. 그러면 B에 비해 A는이 아니라 A에 비해 B는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특징을 사회에 따라서 나열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A와 구분되는 B의 의의를 설명해 보라 그랬는데 B의 의의는 흥망선쇠가 반복된다. 그럼 우리 이거 순환론의 특징이잖아요.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B의 의의는 잘 설명했대요. 그럼 B가 순환론, A가 진화론 되겠습니다. 근데 한 개는 잘못 설명해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오답이 들어가야 합니다. 진화론은 모든 사회의 변동 방향이 동일하다고 본다. 우리 단선적이라고 했죠. 그래프로 표시하면 일자로 되는 거. B는 과거보다 미래가 아니라 미래보다는 과거 또는 단기간에 짧은 것들은 예측하기 어려워서 먼 미래를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미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운명론적 이론이라고 했습니다. A에게 사회 변동은 곧 사회 발전이고 B에게는 발전과 망하는 게 반복되는 현상이죠. 가에 서구 중심적인 이론입니까? 라고 하면 이건 진화론이라서 순환론의 한계인 여기에 들어가면 오답이 되니까 여기 넣으면 되죠.
근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아니하지, 아니하고, 아니해서 이런 느낌인데 끝까지 잘 읽고 들어갈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체크해 주세요. 이제 여러분 제일 어려워했던 표 문제도 마지막으로 복습을 해봅시다. 제가 여기는 지금 인구를 적어놨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비율을 먼저 구하고 비율에 따라 인구를 계산했었잖아요. 이 과정이 번거로울 때는 인구로 계산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령화 지수나 유소년 부양비에 분자와 분모가 같을 때는, 그러니까 한 연도, 같은 연도 안에서는 인구에 있는 숫자를 넣으셔도 되고, 비율을 만약에 자기가 구했다면 그 비율 퍼센테이지를 넣으셔도 같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부터 해봅시다. 가 지역의 생산 연령 인구는, 생산 연령 인구가 우리 부양 인구라고도 했었고 문제마다 좀 다르게 나오지만 얘가 생산 가능 인구이기도 해요. 아무튼 가 지역의 생산 가능 인구는 나 지역의 2배예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되는 나 지역을 임의로 100명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가 지역은 나 지역의 2배니까 200명이 되겠습니다. 이때의 유소년 부양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생산 연령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예요. 근데 우리가 생산 가능 인구는 알지만 유소년은 모르죠? 그러면 200명분의 x 곱하기 100한 값이 가 지역에서 20이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x는 40명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노년 부양비도 여기를 y라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노년 부양비 어떻게 구해요? 생산 연령 인구분의 노년 인구야. 그러면 200분의 y 곱하기 100한 값이 30이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y는 60명이니까 이 사회의 인구를 다 더하면 300명이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임의의 값을 넣고요.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이 20이야. 분모가 100이니까 편하잖아. 노년 부양비는 생산 가능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한 값이 80이래. 그럼 얘도 80명이겠네. 그러면 다 더해서 여기는 200명이 나오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요 값을 잊지 말고 구해줘야 됩니다. 고령화 지수는 유소년분의 노년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고령화 지수 가는 유소년분의 고령 곱하기 100 얼마니? 300이네. 300. 여기는 유소년분의 노인 곱하기 100 여기는 400이 되겠다. 그죠? 같은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제가 인구값을 먼저 한번 더 봤습니다. 각국 전체 인구를 이번에는 기준으로 뒀네요. t 플러스 30년이 t년의 2배이다. 기준이 되는 t년이 100명이고 t 플러스 30년이 2배가 됐대요. 그리고 t 플러스 30년에 전체 인구 중 0에서 14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 비율은 t년에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이래요. 일단 이 두 값을 먼저 구해봐야겠죠. 그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유형이네요. 총 부양비를 100으로 줬어요. 총 부양비는 15세에서 64세 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와 노인 인구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곱하기 100한 값이 100이라는 것은 약분해서 분자와 분모가 같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총 100명을 두 칸으로 나누는 거죠. 1대1로. 그러면 총 2개 중에 1개. 100을 2개로 나눈 바구니 중에 1개에 얘가 들어가고 이 2개를 합친 것도 50명이 되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노령화 지수, 아까 고령화 지수랑 같은 거예요. 0에서 14세 인구분의 65세 이상 인구 곱하기 100한 값이 t년에 25래. 약분하면 4분의 1이잖아. 그러면 나머지 이 50명을 2개 합친 거를 총 몇 칸?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0에서 14세가 4칸을 가져간다는 소리죠. 노인은요?
아까 총 50칸을 5개로 나눈 것 중에 노인은 1개 들고 갈 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까 어떻게 구했어? 지금 얘가 100명이니까 요 인구, 생산 가능 인구가 차지하는 값이 50%인데 유소년이 차지하는 비율은 얘가 차지하는 비율의 절반이래. 그럼 비율이 25%라는 걸 알 수 있죠. 200명의 25%는 200명 곱하기 0.25 하면 50명이 되겠다. 그죠? 그러고 나서 노령화 지수를 얘가 또 줬어요. 노령화 지수 어떻게 해? 0에서 14세분의 노인 곱하기 100한 값이 140인데 우리가 이번에는 0에서 14세 인구가 50명이라는 걸 알게 됐다. 그죠? 이 숫자라서 헷갈리니까 노년 인구라고 써볼게요. 유소년분의 노년 인구 곱하기 100한 값이 140이다. 100을 넘겨주면 5분의 7이 되네요. 그러면 노년 인구 양변에 50을 곱하면 노년 인구가 70명이 되겠네. 그럼 200명에서 120명을 빼면 얘는 80명이 되겠네. 비율로 치면 200명분의 80명이니까 40%, 200명분의 70명이니까 35%. 그럼 우리 총부양비도 구할 수 있어요. 총부양비 아까 어떻게 구했어? 15세에서 64세에 유소년 더하고 노년 더해서 곱하기 100을 해버리자. 그럼 얘가 150이 나오죠. 그래서 기억 틀렸고, 전체 인구 중 여기 비율 물었다.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은 T년이 50%, T 플러스 30년이 30%. 크네요. 유소년 부양비는 우리 아까 유소년 부양비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생산 가능 인구 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 이게 T년 거. 그다음 T 플러스 30년 거는 생산 가능 인구 분의 이렇게 구하는 거죠. 얘는 80이고 얘는 24, 25 곱하면 얼마 나오나요? 계산해 보시면 얘가 더 큽니다. 노년 부양비도 마찬가지죠. 생산 가능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 이게 T 플러스 30 생산 가능 인구분의 노인인데 이 T년의 4배를 하면 얘는 얼마 나와요? 구해보세요. 이 값 구해보면 얘가 더 큽니다.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 얘의 증가율 보세요. 40명이다가 50명이잖아. 늘어났잖아. 늘어났으면 플러스로 늘어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쉬운 거 2개 하고 끝냅시다. 자, 우리 사회 변동 이론에서 정보화의 모습,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 그 다음에 세계화 이렇게 3개의 변동 모습을 봤거든요. 그 중에 얘는 세계화를 말하는 건데요. 요건 뭐야? 세계의 여러 나라가 상호작용하면서 문화의 세계화가 되면 이런 이익이 있지만 부정적 영향 뭐 있었어요? 개발도상국은 산업의 경쟁력을 상실하게 되죠. 또 문화 제국주의로 인해서 강대국이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역사적 왜곡을 시도하거나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념을 주입할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마지막은 일탈 이론 중에 하나래요. A는 자본주의의 구조화된 불평등과 모순.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나오면 갈등론 적으면 안 됩니다. 일탈 이론을 물었으니까. 비판 범죄 이론. 그래서 우리가 사회 변동 빈곤부터 쭉 한번 복습을 했는데요. 잘 정리를 하시고 어려운 문제 꼭 물으러 오세요.